여러분, 그림자 부채, 민간 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는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부채를 OECD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 60%로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국가 부채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부채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지금 국제결제은행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에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그림자 부채는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도표를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입니다. 지금 가계부채는요,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왔죠. 1827조가 나왔죠. 여기는 그 자영업자 부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게 얼마예요? 95.5예요. 95.5 가계부채가 GDP 대비 말입니다. 1년 새 증가폭도 굉장히 큽니다. 3.6포인트가 증가했죠. 그다음에 주요 국가에 보면 증가 속도가 저희가 4위입니다. 43개국 중에 4위입니다. 지금 비금융 기업 부채는 더합니다. 이게 그림자 부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54조에 1954조 GDP 대비하면 102.1%고요. 1년 새 증가폭은 6.4%포인트가 증가했고요. 증가 순위는 5위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는 758억 원이 8조죠. 758조 39.8%고요. 2.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 속도는 지금 보면 6인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지금이에요. 이게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가 이 정도입니다. 민간 부채가 말입니다. 일명 그림자 부채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코로나19가 덮쳤잖아요. 이게 덮치니까 이 부채 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만 하더라도 기업 대출 27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지금 경신을 했어요. 3월에 18조 7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크다고 했는데 4월에는 이보다 더 컸습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역대 기준으로 봤을 때 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증가세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4월엔 좀 꺾였죠. 4조 9천억으로 좀 꺾였지만 어쨌든 지금 가계대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요, 정부 부채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나 청와대는 이런 거 진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 주체라는 게 가계와 기업과 정부잖아요. 그러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도 국가 재정 건전성 안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부채는요, 거의 심각한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언제 어느 때 이 부채가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경고등이 지금 계속 켜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국제결제은행이에요. 국제결제은행의 경고는요, 이거 무시 못할 경고거든요. 지난해까지 계속 그래도 우리가 보통 단계에 있었습니다. 보통 단계. 박근혜 정부 때나 그때는 보통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지난해 주의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주의 단계로. 여기에서 올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렇게 많이 난리가 나고 또 11년 만에 부채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지금 추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보까지 옵니다. 경보. 경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용갭이라고 있습니다. 신용갭.
신용 갭은 쉽게 말을 하면요, GDP 대비해서 가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을 평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이를 두고 신용 갭이라고 합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가 신용 갭이 11이었습니다. 11. 예, 11. 굉장히 높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부도 확률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까지 보면 7입니다. 7. 신용갭이 7까지 내려갔다는 것은요, 부채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부채 위험이. 그러니까 2018년에만 하더라도 0.4%포인트였거든요. 이게 2019년에는 6.6%포인트가 올라서 7%포인트입니다. 7%포인트면 7%입니다. 7%. 이 정도면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지금 점점 같아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렇게 이 신용갭이, 다시 말해서 GDP 대비 민간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채 위험에 대한 평가 지표도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채 위험에 대한 평가 지표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 신용 갭이라는 게 자칫하면 금융위기도 몰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표를 보면요, 결국 실물의 위기가 점점 금융의 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가 10이 넘으면요, 10이 넘으면 10%가 넘으면 10%포인트가 넘으면 금융위기가 온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전 세계 금융위기의 3분의 2가 이가 민간부채 신용갭이 10이 넘었을 때 왔었습니다. 10이 넘었을 때. 지금 10이 넘으면 이게 그 금융위기의 어떤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용갭이라는 것은요, 2포인트 미만이 보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2포인트에서 10포인트가 주의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주의 단계에 와 있죠. 올해 이대로 가면 주의 단계에서 경보 단계로 10포인트가 넘어설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용갭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아마도 대한민국이 버티는 힘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물 위기가 그만큼 금융위기로 전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도 그럴 것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앞서 보여드렸던 도표처럼 지금 속도가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그렇고 정부부채도 그렇고 전 세계 43개국, 나름대로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43개국이죠. 그 43개국 중에 우리가 4위예요. 가계부채 4위, 기업부채 4위, 정부부채 6위.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요, 그만큼 대처할 능력도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처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도 동시에 늘어나잖아요. 이거는요, 마치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온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2010년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지금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림자 부채에 대한 것은 지금 꺼내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재정 25일 날인가요? 21일 날인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들어봐야지 알지만 여기에 그림자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저는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계속 나라 국간에서 계속 부채를 만들어서 돈만 찍어내고 있으니까 돈은 이미 나라 국간에는 바닥이 났고요. 돈을 이렇게 계속 찍어내면 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위험이 그만큼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인기 영합주의, 파퓰리즘 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진짜 치를 떠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일 안 하고 돈 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근면성실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근면성실은 다 어디 가고 가만히 앉아서 재난지원금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가의 엄청난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이 위기를 어떻게든 막겠다 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저도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 대해서 그냥 퍼주기식으로 복지를 하는 것 이런 거는요. 예, 오히려 국가 경제를 망칠 뿐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게다가 이 세금 또 어디서 걷어내겠어요? 다 국민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돈을 이렇게 벌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서 벌어내고요. 예, 여러분들이 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세금 내니라고 허덕허덕 하면서 내면 그 세금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금을 혈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세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고생해서 벌어서 고생해서 국가에다 세금을 바치는 거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혈세가 지금 어떻게 써지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는 비상 상황이에요.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TF팀을 꾸려야 돼요. 저는 이야기를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터지자마자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1년차가 지났어요. 2018년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경제 코리아 드림팀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3년째 4년째 연차라면 4년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안 하거든요. 지금처럼 가잖아요. 지금처럼 가면 우리 국가는 분명히 그리스를 닮아갈 거고 나중에 더 가면 베네수엘라 닮아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의사결정을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경제는 정치로 결정해서 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가 들어가서 돈을 자꾸 이렇게 퍼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미래 암울해지는 겁니다. 또 그거를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받는 걸. 정치인들의 말 자체가 지금 표로도 영향을 미치고 의석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게 참 문제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지만 정치인들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저는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리 당략. 그 당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할 때 최저임금 올라갈 때 주 52시간제 도입할 때 법인세 마구 올릴 때 도대체 야당은 뭘 했어요? 또 그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라 그래요? 합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퍼주기보다는 경제 드림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경제를 의사결정하는 그런 그야말로 정치인이 배제된 폴리페스가 배제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교수들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저기죠. 건국대학교의 최백원 교수님인가? 그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폴리페스를 배제한 다음에 오로지 경제학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로 계속 퍼주다가는
뭐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흘러간 인기 영합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건데요. 거기에 길들어지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절대 길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공짜 돈 오니까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